안녕하세요. 책으로도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넥스트라는 책으로 넥스트, 즉 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그쵸? 변화 이야기, 변화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제가 제목은 빈센트, 이 책 저자 이름입니다. 돈 되는 신호로 읽은 5가지 미래의 변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넥스트란 책과 저자 빈센트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넥스트가 선정한 미래 변화 키워드 5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책 구매의 평가,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고요. 넥스트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제가 3개가 직면한 5가지 거대한 변화라는 뜻이고, 그리고 김도원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제 빈센트는 이제 유튜버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KB증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두물머리라고 AI 핀테크 업체, 로드 어드바이저, 그쵸? 예, 자동으로 그쵸? 예, 자산 배분해주고 주식 관리해주고 그리고 DC형, DB형 그쵸? 개인연금 그쵸? 이제 연금도 관리해주는 은퇴연금도 관련해주는 업체입니다. 두물머리에서 지금 빅데이터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에서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죠. 얼마 전에 3프로에 나와서 또 인터뷰도 하고 김작가TV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고 이제 주식 전문가가 주식뿐만 아니라 지정학 그리고 뭐 어떤 ESG라든지 그런 키워드들을 메타버스 NFT 등의 그거를 이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추천하게 됐고요. 5가지 키워드는 이제 알면 됩니다. 그것만 이제 금리를 주목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주식이나 경제를 공부할수록 금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는 그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발표보다 이 연준의 이제 FOMC 의장 그죠? 제롬 파웰 의장의 목소리를 더 그죠? 귀담아 듣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작년까지는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래서 엄청난 유동성이 다 주식과 부동산 올라서 자산을 인플레시키고 거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너무 높아져서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물가를 잡으려면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싸게 공급해 주는 방법.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싸게 공급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이제 노동자들도 더 이상 그렇죠? 싸게는 못 팔아. 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고금리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중금리, 이제 고금리로 갈 수도 있는, 고금리는 예전처럼 10% 이상 되는, 그러면 진짜 시중에 돈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인플레를 확 잡긴 하겠지만, 빚지는 서민들은 정말 끔찍해서, 그쵸? 예, 정말 빚을 져가지고 만약 집을 샀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빚 때문에 무너지겠죠. 그래, 그런 상태가 오기 전에 중금리까지는 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 초에 쓴 책으로 예상대로 지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계속 0.5%로 올리고 8차례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3%, 4%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저금리 시대는 확실히 가고 이제 중금리 시대 그걸 머지않아 고금리 시대는 이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디플레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그래서 그런 변화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차이 아메리카 그동안 쉽게 말하면 공급 체인을 해서 중국은 만들고 미국은 소비하고 그리고 중국이 얻은 달러는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서 그쵸 중국은 달러를 그쵸 예 그쵸 예 보유하고 그리고 달러 이제 국채를 찍어내서 미국은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이런 순환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안 되겠다. 중국 말고 공급만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중국과 결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미 이제 소위 말하면 넘어서 그러니까 선을 이미 넘어서 두 나라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에는 이미 왔고 열전까지도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쵸? 예, 힘들어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 아메리카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저자가 보는 건 그거예요. 미국은 반도체를 그쵸? 예,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하죠.
한국이나 대만 아니면 TSMC를 먹으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TSMC를 먹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미국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만이랑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세계대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차메리카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그렇죠. 미국이 더 이상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이제 투자 특히 반도체에서 그렇죠. 예전에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두 번째 어떤 미래의 넥스트의 변화 키워드고요. 이거예요. 세상이 소비의 중심에는 우뚝 선 MZ세대. MZ세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MZ세대는 실증을 많이 내고 그쵸? 예, 로열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MZ세대는 정치관만 해도 그렇잖아요. 40대 50대는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6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국힘 지지자가 많은데 20, 30대는 모르겠어요. 지난 총선까지는 민주당 지지자가 지난 대선에서는 그쵸? 예, 아닌 것 같고 오늘 제가 이게 투표하는 날 찍고 있는 건데 투표하는 날 아침날 젊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많이 그쵸 예상대로 전체적인 투표율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MZ세대의 관심사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에 굉장히 관심 많고요. 그래서 ESG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이제 그 약간 설문조사상의 결과와 실제 그들이 정말 돈을 쓰는 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MZ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MZ세대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밀레니얼 세대의 시작은 1980년이고요. Z세대의 끝은 2007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무려 28살,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지금 뭐 28살이 아이 낳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지금 어떻게 Z세대 12살짜리랑 42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갖고, 어떻게 어떤 그 가치관이 비슷하겠습니까? 일단 너무 크게 묶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대들이 베이비부머는 55년에서 63년밖에 안 되니까, 그쵸? 예. 훨씬 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소비의 중심이 어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그쵸? 키워드들을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재밌는 키워드들이 저도 나왔어요. 인플루언서블 세대라고 해요, 이들을. 그래서 뭐냐? SNS상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죠? SNS를 많이 합니다. 틱톡도 많이 하고,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참 필요하고, 그게 참, 저도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지금 브런치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쉽진 않아요. 이미 인플루언서가 돼야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다만추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추는 다양한 경험과 삶이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게 그쵸? 이번 MZ세대의 소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자 마케팅은 이게 도론자 마케팅이고요. 돌은자를 소리나는 대로 발음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또라이 기질이 그쵸? 기발한 제품을 사고 싶다는, 튀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희소성, NFT가 그래서 특히 이 MZ세대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도론자 마케팅이죠, 일종의. 그리고 밸런스의 익선이라고 다다익선 대신 그쵸?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의 소비만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소비한다는 얘기죠.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추얼 라이프는 이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구직적인 습관을 갖는 노력한다는 그렇죠.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2 제가 책 속에서도 했던 김난도 교수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태그니티 마케팅은 해시태그와 태그 그리고 커뮤니티의 합성어로서 소셜미디어와 해시태그를 통해서 관심사와 희망을 공유하는 MZ세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꼰대는 꼰대를 비판하면서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그렇죠? 약간 소통하지 않는 MZ세대를 막 걸어서 얘기하고요. 5는 재미, 펀, 비일 가능성, 그렇죠? 인컨시스턴시, 발음이 좀 그러네. 인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가치, 밸류,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보복 소비, 그쵸? 바이러스, 리벤지, 표현, 익스프레션의 약자입니다. MZ세대의 독특한 소비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빈센트가 보기에는 주식 채권의 부동산 시대는 가물고 대안자산, 비트코인에 정말 저는 MZ세대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봤고요.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소위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하는 사람 중에서 MZ세대 그냥 왜냐면 비트코인 투자는 아무나 못 하잖아요. 24시간 깨 있어야 되니까 체력과 스트레스 소모가 너무 크죠. 예. 그래서 대안자산 이 사람은 이제 빈센트는 대체자산이나 가상자산보다 대안자산이라는 말을 좀 선호하는데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MZ세대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은 채권으로는 사실 뭐
인생 역전하기 힘들고 부동산도 이제 그들만의 게임이잖아요. 주식으로도 사실 그죠? 예, 흑수저와 금수저 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MZ세대가 대안자산이 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예. 저도 보니까 이제 책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제 리뷰 좀 뭐랄까 조회수가 높은 걸 보면 MZ세대가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 번째는 리스크도 변화합니다. 전쟁과 양극화. 이 당시 2월 달에 전쟁이 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양극화를 보여주는 시트는 이제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들 자체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상위 25%는 8억 정도를 자산을 1년에 버는데 이게 아마 이제 집값이 올라가서 그렇게 번 거겠죠. 예. 예, 금수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었겠죠. 그다음에 하위 20%는 25%는 평균 3천만 원도 1년에 못 벌어요. 예.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이잖아요. 국민소득이. 그러면 계산해도 4천 1인당 국민소득이 4천 3,500에서 4천 얼마입니까? 4,2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 평균 임금을 따지면 3,500도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진가? 국민소득에는요. 그쵸.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같이 포함돼서 그래요. 그 소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돈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는 게 그렇죠. 예, 양극화에 맞는 그래서 우리 힐링이라든지 고전으로 인문학하기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가 저자가 된다고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헬조선이라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가상세계로. 그래서 메타버스가 뜰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저도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고 빈센트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평가를 하자면요. 2월에 쓴 올해 전망책인데요. 지금까지는 대충 맞았습니다. 그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썼는데 전쟁이 일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 푸틴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기회병이 그쵸? 예, 큰 전쟁을 할 리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맞았어요. 금리 상승도 그렇고 인플레 문제도 그렇고. 이거 통찰력이랑 분석력이랑 관찰력이 애널리스트한테 꼭 필요한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소개된 정보와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경제나 지리나 정치 외에도 철학이나 인문적인 접근이 있었다면은 어쩜 이 책의 그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책 판매도 더 핫해하지 더 그쵸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5점 만점에서 4.2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